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와 장외 집회 등 지난 11월은 야당은 물론이고 정부와 여당에게도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의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도 진행되고 있죠. 특히 오는 2일 예산안 법정 시한을 앞두고 전북은 내년도 국가 예산 10조 원 이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죠. 그런 만큼 그 결과에 우리 도민들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 또 내년도 국가 예산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들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북도 2회에서는 또 행정사무감사를 펼쳤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와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작년에 새만금 예산이 80% 가까이 삭감되고 또 그때 대규모 국회 집회를 갖기도 했잖아요. 일부 예산이 복원됐어도 전북의 예산이나 인프라 등에서 차별받아온 게 드러났는데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작년에 도민들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꼭 이뤄냈으면. 요즘 정치권이 너무 시끄럽고 정부와 여당, 야당에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어서 지역 현안은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 속에서 대광법이나 전북 예산 문제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되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왔기 때문에 올해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저번에 재선거도 있었고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민주당이 결과로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당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로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쟁 대신에 정책으로 존재감을 보여줘야만 당이나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역 행정감사에서 다른 때와 달리 송구 현안들이 많았고 대부분 도의 인사 문제나 불통행정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요. 이게 한두 번 나온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도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과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잡음이 많은데요. 전북 발전을 위한 시도인 만큼 함께 의견을 나눠서 부족한 점을 채워갔으면 합니다. 네.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 또 정치권의 주 이슈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는 전북의 대표 중진 국회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정치권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경규 의원님 네. 정치 패널이신데 저는 정치에 관련해서 이제 진행자인데 정치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TV를 보고 이슈를 살펴보긴 합니다만 어느 그 시민이 참 시끄럽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원래 막스 베버라고 하는 그 사회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예. 정치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대립 갈등의 속성을 갖고 있는다 그랬거든요. 예. 정치라고 하는 그 함의 자체가 역시 대립 갈등 또 그걸 희석시키면서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정치 역량인데 그런데 타협하기 위한 정치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우리 것 정치 현실을 같아요. 보면은 정말로 그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갈등 대립의 연속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 국정감사는 사실은 국회의원들, 국회는 또 국감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국회. 예. 그래서 본인의 역량도 발휘하고 지역의 어떤 현안들 또는 국정 현안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하는 건데 이번 국감에서 좀 두드러진 거는 피감기관의 태도. 그런데 장관이랄지 피감기관이 증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좀 고압적이고 거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피감기관이 갑질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고 심지어 어떤 부서에서는 막말 또는 욕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욕설까지 나왔고 이런 걸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조직적이고 현 정부 여당이 어떤 또는 용산 대통령실의 주문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에 부합하는 그런 액션을 보인 것인데 이건 대단히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국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앞으로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피감기관 태도가 가장 그 눈에 띈 건데 고압적이고 또 막 그 대립각을 형성한 일부러 그런 것들을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제 그와 연동돼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뭔가 좀 과거와는 다른 치밀성이랄지 또 논리랄지 또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또는 반응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자료랄지 증인에 대한 어떤 대응이랄지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과제를 던져준 그런 국감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우리 전북 지역을 놓고 보면은
글쎄요, 처음은 화려했지만은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서 보면은 좀 너무나 미약하게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예컨대 뭐 대광법이랄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랄지 공공의대랄지 여러 가지 현안들을 또는 이제 이 새만금 국제공항이랄지 여러 가지 현안들을 국감 초기부터 뭔가 좀 벼르고 별렀던 그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거의 손해 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처음은 화려했지만 결국은 미미하게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까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막바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얼마나 있으실까요? 우리 도민들, 국민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과 의회의 관계를 놓고 봐도 그렇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계를 놓고 봐도 그렇고 서로 안 지겠다는 서로 혐오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 막말이 오고 가는 모습 속에서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내용 또한 없는 것이 특히나 그 가운데서 가장 힘이 없는 지역, 우리 전북에 관련된 현안들은 더욱더 터덕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영기 대표님. 원래 정치는 대립 과정 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정치가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국민이죠. 시민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자기 주장들이 분명한 정당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서로 협치, 상생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받들 것인가가 핵심이 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한마디로 보면 정치가 실종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최근의 경향은 안 좋은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사법 당국에 이렇게 많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영역, 즉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 영역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다.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사법 당국으로 보내놓고 또 사법 당국을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모순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무 정치가 이분법적으로 뭐 아니면 도의 정치로 가다 보니까 많이 시끄럽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룬 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많은 지금 현재 실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도 크게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여전히 전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에 대해서 야당은 사법 리스크 방어라든지 너무 선언적인 어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정치이고 이 과정에서 좀 다른 저는 이제 아까 국민의힘과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에 나온 분들을 이야기했으니 공무원들 이야기했는데 저는 피감기관? 야당 의원들도 보면은 방통이나 이런 거 보면 큰 소리만 쳐요. 하고 뭐 답변을 물어봐 놓고 답변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 또 질문하고 있고 갖고 답변을 하려고 하면 너는 말을 하는 식으로. 그럼 이게 질문이 아니라 자기 주장만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거의 판치면서 제가 그냥 이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끝나고 나면 시끄럽기만 하고 이런 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도 증인은 죄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아닌데 불러놓고 답변도 못하게 한다고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 그건 과거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요. 국회 내에서의 좋은 제도, 국정감사나 청문회 이런 좋은 제도들이 원래 본질적인 내용에 충실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더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끄럽기만 한 국회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하려면 좀 이 마음 공부부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하신 말씀 속에서 배려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는 존중도 필요하고 그것이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타협점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인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자, 그렇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새만금 예산 78% 삭감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액션을 이제 취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뭐 재경 합쳐서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도민 총궐기대회를 했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그 문제를 감사를 하면서 한 달간 예정으로 감사를 했지만
기간이 무축해가지고 연장하면서까지 감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감사 결과를 지금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국정감사 때는 감사 결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감사원에 대한 감사에서. 근데 어느 누구도 지금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묻히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아픈 역사를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은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뼈아픈 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예산 삭감, 우리의 정치적,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 자존감이 무너진 부분을 결론을 잘 지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까지 말씀하셨고요. 사법 리스크 이야기하고요. 요즘 뭐 명태균을 비롯한 녹취록, 이 정치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대통령을 탄핵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을 실망케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당을 떠나서 현재 이야기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뭐 여러 가지의 기소가 있습니다만 15일 공직선거법은 1심 유죄 판결 나왔고요. 유진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외에도 2개 재판 더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열흘 사이에 중요한 사건 2가지 1심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11월 15일 날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25일 날에 유증조사 혐의 2건이 선고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한 그런 문책이 있었어요. 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주 그 중형이 떨어졌는데 글쎄요 이제 사안에 따라서 뭐 보는 시각도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공정은 저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석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그런 분의 이제 내용을 주장을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재명 이 판결과 관련해서 이석연 씨가 전 법제처장이 부관 참시 균형을 잃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적어도 항복한 장소는 2번 죽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는 대선에서 졌고 또 항복했는데 다시 끌어내가지고 부관 참시는 그런 경우다. 말하자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 현상을 그 형을 선고한 걸 두고 이야기한 건데 저도 뭐 상당히 그 일리가 있는 또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석연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호 헌법 연구관입니다. 그래서 그 비정성이 더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26년에 임기를 단축시켜 가지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물러나고 4년 그런 임기에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러나면은 출선이다. 그런 걸 자진 발의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 역시 상당히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판도 했지만 또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석연 씨의 그런 안을 대신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허위 유증교사 문제는 글쎄요 또 뭐 국민의힘은 비판을 좀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데 유증을 한 김진성 씨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왜 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는 무죄냐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보는 사안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뭐 유증할 수 있는 것 할 수도 있고 또 교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예의가 넓어요. 근데 교사도 그 녹취를 보면은 10여 년 전의 일이라 그 기억을 되살려서 잘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것이 적극적인 어떤 교사냐 또는 뭐 그걸 교사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판사는 무죄를 내는 것 같은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있는 건 뭐 당연한데 우리 정치권이 서로 자기 입장에서 판결을 놓고 사법부의 판결을 놓고 아전 인수 해석하는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이제 그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좀 정치권도 그 사법부를 좀 존중하면서 저 같이 나가는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존엄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석에 있어서의 여야의 차이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법부는 공직선거법은 1심 유죄, 유진교사는 1심 무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7개 사건에 지금 4개가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 민주당의 상황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남원 임실순창 장수의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할지 정서는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본인이 제가 알기에 판사 출신 변호사였단 말이죠. 근데 허위사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는 안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선거법 피선거금 박탈 벌금형이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와 아니면 최소한 전문가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거냐. 한마디로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부법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어요. 허위 사실 공표해도 괜찮아. 뭐 이런 말씀을 그럼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허위 사실로 왜냐면 상대방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뭐 예를 들면 부인이 10명 있다. 아니면 말고시기은 안 이런 된다, 걸 이런 하면은 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걸 없애버리면 대체 차라리 선거법을 없애라고 하는 것 붙지 않은 건데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게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어떤 발상일까요? 판사 출신인데.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이렇게 나 이런 존재감 있는 사람이요. 이런 그지 뭐 이게 이게 뭐 설득력 있어야 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우리 지역의 의원인데 초선 의원인데 좀 초선 의원답게 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법적인 게 아니라 자기 그 상임이라든지 지역과 관련되는 건강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를 하는 게 맞고 그렇죠. 자기 지역구 지금 남은 다 죽어가고 있거든. 임순남 선거 인단 유지도 어려워가지고 수혈을 받았잖아요. 장수에서. 그렇다면 그 임순남 지역에서 어떤 인구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소멸을 늦추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그다음에 남은 경제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짜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막 뭐 지자체에서 벌린들이 적산해가지고 다 그 보존해주고 있고 이렇다면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대안제식 이런 것들이 초선에서 건강한 모습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현안이 지금 뭐 대광법도 그렇고 공공의전원 유치라든지 이런 거 새만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현안이잖아요. 지난번 국회 임기 시기에도 뭐 4년 내내 현안이었는데 전혀 현안으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면 차라리 깨끗이 포기를 하든지 우리 역량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 포기 선언하면서 다른 걸 요구하든지 아니면은 좀 해야 하는데 그 국회가 개원하고 이렇게 되면 초기에는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이슈와 관련돼서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우리 이번에도 보면 초기에 뭐 조금 그 거론하는 것 같지만 다 끝나고 지금 예산 시기 왔단 말이죠. 그 문제 그런 현안에 대한 거 거의 끝났는데 그 와중에서 보면 제대로 다뤄진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 항상 그 용두삼이 그 아까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뭐 별볼이 없다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용두삼이다.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우리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좀 선수가 높다고 했지만 실제 자기들의 어떤 상임이 나름 지역 현안들을 제대로 챙긴 의원이 정동영 의원 정도 외에는 별로 눈에 보고 이렇게 쉽게 찾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하는데 알고 지금 그래서 뭐 정동영 의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획득했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역할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정도고 나머지 의원들은 대체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물론 뭐 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만이 다 스타가 되고 제대로 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숫자도 적고 그러지만 그 나름대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제주도 빼고 꼴등 아닙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강원도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게 받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진짜 그걸 거론해내며 이렇게 하는 사람 없고 새만금 때문에 그렇게 홍익을 치르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어양겨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새만금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뭐 복원도 많이 안 되고 그냥 어영경 그냥 그런 거 심지어 기본 계획도 지금 뭐 재수립하는 과정이라 그런 다시 과정으로 또 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물론 야당이 야당다운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 민주당이잖아요. 전체가요. 민주당 의원들인 전체도 그러한 민주당 현재의 어떤 지점과에서 또 같이 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도 못 챙기고 있거든요. 그걸 똑같이 우리 지역 의원들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 대법원 사건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심리가 나올지. 그런 가운데 조국 대표가 전북을 찾아서 전북대 강연도 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성명도 냈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행보 우리 지역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이경재 의원님. 네.
지난 11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이 전주에 계속 내려왔었죠. 그래서 탄핵 대망도 열고 또 지역 언론과 어떤 인터뷰도 몇 차례 하면서 주장을 이제 펼쳤는데 역시 조국 대표는 뭐 시원시원하니 선명성이 뛰어난 그런 분이죠. 뭐 돌려서 이야기한다 할지 또는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돌릴 걸 날리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일단 조국 대표가 여기 와서 이제 뭐 인터뷰 내용이랄지 또는 탄핵 사유로 꼽은 그런 게 뭐냐 이제 궁금해서 그걸 좀 들여다보니까는 7개 항명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걸 좀 잠깐 소개를 하면은 공익 실현 의무 위배 말하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를 했다 이런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예컨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축소 수사, 위안 및 은폐 시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 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를 했다. 예컨대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같은 것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치주의 위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지금 법률이 통과가 안 되니까 거의 시행령을 통해서 자기 어떤 행동을 관철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사안 위배다. 예컨대 뉴라이트 인사 같은 경우를 대대적으로 임명해가지고 어떤 호위무사처럼 활용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다. 예컨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를 방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측면들 그런 것도 열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언론의 자유 침해 이걸 얘기했는데요. 예컨대 뭐 MBC 사례랄지 또는 어떤 사안을 민감한 사안을 보도했을 때 재갈을 물리는 또는 바로 이제 이 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그런 행태들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국 대표는 본인의 명의로 모든 국기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가지고 탄핵소추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년은 길다로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12석의 비례를 얻은 조국혁신당. 전북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은 가운데 자주 방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번엔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난 이후의 행보. 자, 조국혁신당의 이 전북에서의 앞으로의 행보 또 영향력 또 어떻게 우리 도민들은 바라보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조국 대표가 실제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전북밖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북의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 뭐 그게 표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전에 정당 투표나 이런 데 보여준 우호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사무총장 가신이라 할 수 있는 사무총장 이 지역 출신이잖아요. 황현선 사무총장.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인맥들이 아무래도 좀 있다고 봐서 무슨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크게 준비하지 않아도 올 수 있는 곳이다. 광주를 가려면 상당히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는 뭔가 역할 더 크게. 근데 여기 점주는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문제는 뭐 조국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뭐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뭐 탄핵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12일 날 지금 재판이 있잖아요. 12일 날 재판이 있는데 아마 이 방송 되고 바로 그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법원 판결에서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 스스로도 최소한 일부 파기환송이라도 되어야 쉽게 말하면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대여 투쟁을 조국 혁신당이 중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10일의 판결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하고 또 사무총장인 황운하 의원조차도 쉽게 말하면 원내대표도 지금 항소심에서 지금 3년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대법만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법은 이제 유무죄만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국 혁신당은 가장 중요한 대표와 원내대표가 강력한 사법 리스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하는 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현 대통령이 한 1년 정도 조국 혁신당은 2년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현역 대통령 임기를 자꾸 줄이고 싶겠습니까? 뭐 다음 선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현직 대통령이 그 누가 됐든 예.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면서 중요한 이슈들 예를 들면 그 대통령 연임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라든지 중요한 현안을 넣어서 하는 그런 그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예. 그런 걸 통해서 좀 한국 정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가. 단임제를 없앤다든지 이게 예. 87 체제를 좀 극복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가 돼서 국회가 그걸 진짜 3분의 1을 통과시켜줘서 국민한테 붙인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예. 그 대안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 전에 이경규 의원님, 이번 22대 국회 우리 도민들 민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의 10석을 싹쓸이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많았고 초선부터 5선까지 선수의 문제를 극복한 22대 첫 국정감사 예산 확보 이 관련해서 그냥 총평을 좀 해주시고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인데요. 그날까지 예산이 성립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전국의 시도지사들 또 시장군수들이 여의도에 좀 가 있습니다. 예. 막판 예결위의 이제 시간인데 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현안을 보면은 상당히 기대에 크게 미흡해 있고 정책적인 법과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예산도 상당히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예결위에서 얼마만큼 보고를 시킬지가 최대 관건인데 지금 뭐 긴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예.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적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선의 국회의원 정동영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많은 국정감사의 모습을 우리 도민들이 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확보 힘써주고 계시는데 현재 좀 주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주소? 예, 현재 지금 정치권에 우리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주소? 예, 예. 많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 우리 이경재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 예산국회 모든 관심 예산에 쏠려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의원들이 국회 식당에서 아침에 전략회의를 좀 가졌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인물이 사실은 윤준병 의원이세요. 왜냐하면 이 10명 중에 예. 예산결산위원회가 300명 중에 50명인데 예. 그 50명 중에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윤준병, 이원택 두 의원이 들어갔었고, 근데 이제 50명의 활동은 이제 정리됐고, 지금 현재는 예산 소위원회 소위원? 15명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거기에 전라북도를 대표해서 윤준병 의원이 이제 14개 시군 전라북도 예산을 지금 어깨에 걸맞이고 분투해서 예. 박수로 격려도 하고 어떤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춘석 의원인데요. 예, 예. 이춘석 의원이 대도시 이 광역교통망 지원 특별법.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뭐 광주, 울산 이런 대도시 광역도시는 거기서 지방 시군으로 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줘요. 예. 50% 이상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역시가 없잖아요. 전라북도, 강원도, 충청북도가 없죠. 제주도. 이 네 군데만 소외되고 있는 건데 이건 사실 헌법의 지역균형 발전 정신의 조항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박희승 의원이 주도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제청을 해놨거든요. 예. 네, 지금 현재 국토위에서 오늘도 아마 그 논의가 될 거예요. 예. 이춘석 의원이 국토위 소속이니까 대광법에서 그 광역도시 있는 데만 지원하지 말고 그렇죠. 전라북도 같이 광역시 없는 데는 이렇게 10원도 못 받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좀 고치자. 이게 이제 대광법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힘이 있다는 건 국회에서 다수당이잖아요. 절대 다수당이니까 거기 지금 소위원장이 문진석 천안 의원인데 이분도 호남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토위원장은 맹성기 의원이라고 인천 국토부 차관 출신인데 이분들께 부탁해서 아무튼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예. 대광법 특별법은 처리하자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의원들끼리 결의를 다진 판이었습니다. 예. 자, 세수 결손이 30조 이르고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됐습니다. 우리 전북은 과연 10조 원 이상 확보 가능할 것인가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윤준병 소위원의 활약도 기대가 됩니다만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이제 각 그 10명 의원들이 소속한 상임위원회에서 각 그 지역 사업들을 증액하는 데는 노력을 해서 반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상식입니다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국회는 예산을 깎을 권리가 있지 올릴 권리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는 삭감 권한이에요. 정부에서 넘어온 9월 1일 날 이제 각 부처 18개 부처 것을 기획재정부가 모아서 이제 그걸 정리해가지고 국회로 넘겼는데 예. 이 예산에서 불효불급한 것을 삭감할 권리는 국회가 있는데 가령 이 지역에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올려달라, 신규 사업을 넣어달라, 증액해달라 이것은 정부가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정부가 좀처럼 동의를 안 하지요. 신규 사업이라든지 증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밀고 당기는 이제 정치적 게임이 이제 시작돼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래서 이 15명의 소위원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말쯤 되면 결국은 이제 정치적 타결로 3+3+1 무슨 말이냐면 여당 3명, 야당 3명 그리고 예결위원장 이렇게 7명이 소소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타결을 시도합니다. 예. 근데 이제 소소위에는 이제 윤준병 의원이 이제 못 들어갈 것이고 거기는 원내대표, 정책위장 그리고 예결위 간사 이 세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박찬대, 진성준, 허영 이렇게 세 분하고 예결위원장 박정인데 진성준 의원이 다행히 전북대 그렇죠. 출신이고 예. 전북 출신이어서 예. 아마 좀 역할을 해줄 걸로 알겠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예산의 액수 10조냐 9조냐 뭐 11조냐 이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 그리고 10억이 반영돼도 그 뒤에 있는 사업이 1,000억, 100억짜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 사업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자, 22대 총선 이후에 우리 의원님 전북 제도약을 위한 원탁회의가 앞으로 계속 줄기차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 되는 목소리, 전북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토론장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실제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원탁회의를 개최했고 두 번째 원탁회의를 저희 KBS와 준비 중에 있는데 자, 회의 좋죠. 회의로 끝나서는 안 되는 토론, 그 대안이 나와야 될 토론을 우리 도민들은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탁회의 어떠셨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얘기 좀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금방 그 예산 얘기 한 마무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예산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원한 상임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 그 위원회에 소속해서 지금 세계적인 대세는 AI 혁명입니다. AI 기본법 발의하셨잖아요, 또. AI 그 기본법과 함께 우리가 이 정보화 혁명 과정에서 디지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이 정보통신의 중심은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더 수십 배 더 큰 대전환, AI로의 대전환인데 여기에 이제 빠지면 크게 봐서는 지역이 이제 소멸이 가속화되는 거고 지역 균형 발전이 물 건너가는데 여기에 광주는 그래도 AI 데이터 센터 국가 센터가 들어와서 AI 거점이 됐습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SK 데이터 센터 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5, 6개월 동안 여당과 AI 전략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AI 혁명이 진행되는데 이게 돈으로 예산으로 뒷받침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역 균형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그저께 제가 과방위의 예산위원장이었습니다. 예산소위원장. 거기서 1조 원을 국회가 선도해서 증액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중에 이제 4,500억을 뚝 떼서 지방에다가 AI 거점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여당을 설득했고 정부가 설득됐고 어제 정부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장관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서 과기부 장관이 발제를 해서 거기서도 거의 승인이 됐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승인을 한 거예요. 기존 정부가 마련한 예산 외에 국회가 삭감하는 예산 5조 정도의 예산 중에서 1조 원을 뚝 떼서 AI에 넣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조 중에서 4,500억을 지방에 주자. 근데 지방에 주는 것 가운데 경상도에 하나, 전라도에 하나, 충청도에 하나 이렇게 해서 거점을 만들자 해서 거의 지금 8분 응선, 9분 응선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 되면은 알겠습니다. 김관영 지사랑 전북 의원들이 모여서 도민들께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말씀을 아무튼 AI 거점을 전라북도에
마련하는 것. 예, 여기에 알겠습니다. 지금 사과를 말씀을 하고 하셨기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역 균형 발전, 특히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예, 지역은 소외되고 있는 현상에서 증액도 해야 되겠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수도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나 이 수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가야 되는 송전솔로 문제까지 왜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기업들은 왜 지역으로 올 생각을 안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봐야 된다 해서 지금 전북에도 6개 군 단위의 지금 우리 주민들 계속 집회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네. 발전에서 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통과 상임위는 통과했습니다. 그 AI 기본법에 보면은 AI 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지역 균형 요소 그리고 예. 거기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가 해라 그렇게 돼 있고 AI 인프라 AI를 하는 데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필수적인데 거기는 그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그렇습니다. 잡아먹습니다. 물도 예. 많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앞으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법률로는 AI 기본법, 예산으로는 지금 국회가 특별 예산으로 1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중에 4,500억을 예, 지방에 알겠습니다. 넣어라. 이걸 지금 관철하려고 합니다. 이경재 의원과 김영기 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나누시죠, 이경재 의원님. 아까 네. 그 원탁회의 말씀 예. 물어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재입니다. 아유, 대학 전라북도의 대표 언론인 이경재 박사님 반갑습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 상임위가 아주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역시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 국회방송이랄지 유튜브를 보면은 그 상당히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으로 그 진단을 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감사합니다. 예. 정동영 의원께서는 오선 후보로서 중진 역할이신데 중진 의원인데요. 지난 총선 때 중진 소환론이 상당히 크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첫 국회에서 실적을 좀 내셔야 될 텐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광법이랄지 뭐 공공의전원법이랄지 또 중앙경찰학은 내년으로 넘어가 있고요. 제3금융정신지랄지 새만금 고강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좀 터득거리고 있는데 중진 소환론에서 나온 것도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터득거리느냐 좀 뭔가 시원하게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원탁회의 말씀을 하셨는데 5월 20일 날 열린 원탁회의 평가를 좀 해 주시고 12월 19일 날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원탁회의에 대한 어떤 구상, 어떤 방향성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진의 역할과 원탁회의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앞부분은 지금 아마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지금 10명의 의원들이 정말 한 몸, 한 팀이 돼서 아까 대광법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전북 현안과 관련해서 정말 힘을 합쳐서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원탁회의는 1차 원탁회의는 우리 이경재 우리 국장께서 아주 매끄럽게 사회도 잘 보시고 해서 아주 성황리에 전북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교육감, 14개 시장, 군수, 군, 시군 의회 의장, 언론사 대표들, 대학 총장들, 또 국회의원 당선자 1,000원, 뭐 이게 전라북도에 그래도 이 정책과 방향을 움직이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전북제도약 그 고민했던 자리였고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원탁회의가 12월 19일 날 KBS에서 지금 진행하시는 함윤호 앵커 사회로 이렇게 진행이 될 터인데요. 그 주제는 이제 청년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전북제도약을 위해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제 전북을 벗어나는 건데 전북에 뭔가 일자리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전북을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도 있고 고향인데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젊은이들과 함께 그날 발제를 이제 김관영 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이 하고 아주 집중 토론이 될 텐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김영기 대표님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여연대 김영기입니다. 전라북도의 또 시민운동의 대부님이시 아주 KBS를 빛내고 오늘 계시네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오늘 이제 원탁회의 이야기가 됐으니까 1차 원탁회의를 쭉 지켜봤거든요.
예. 진행을 지켜봤는데 첫 많은 번째니까 예. 좀 많은 노력들은 많이 노력해 있었지만 봐주십시오. 예. 예,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성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좀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 끝나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원탁 회의를 준비하는데 주제도 상당히 지금 청년 관련해서 어려운 주제잖아요. 이게 지금 예. 우리 청년 유치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지역이 다 수도권에 예. 빨대처럼 빨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때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경상도 지역도 지금 다 빨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권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자칫하면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 결론이라든지 앞으로 강하게 추진할 내용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분히 사전에 준비가 설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 뭐 메가시티라든지 아니면 전주 완주 통합 문제라든지 저 파일을 키우는 문제, 거점 도시를 문제도 믿으니 그 전주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다 보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완주에 반발해서 지사가 완주에 가면 뭐 어디 행사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규탄 선언문을 맞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도 하기 전에 이미 몰매를 맞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이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청년 문제에 한번 심각한 문제. 전주 완주 통합 문제는 저는 약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래서 당장 내년 3월이 아니라 완주가 저렇게 극단적인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 상생이라든지 완주가 만족할 수 있는 꼭 정치권은 반대하더라도 이 완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해 나가면서 총선 전이한다든지 갖고 총선 공약으로 하면서 한다든지 해서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4월에 투표를 해봤자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폭넓게 고민하면서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서도 수도권과 지역처럼 전주와 완주에서 전주의 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보이지 않도록 실제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것들을 고민해서 대안들을 제시해주면 토론회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속도 조절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놓치면 이제 영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청원 얼마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글로벌 지수 대한민국의 국내 기초단체로 1등이 청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가 브랜드 대상도 수상했고요. 이제 청주는 우리가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그런 도시가 충북의 희망이 됐습니다. 충북 발전의 근거가 됐고요. 지난 10년간 2014년에 청주청원이 통합된 뒤에 SK 하이닉스, LG 생활건강 등 63조 원이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조 원대의 방사광 가속기가 오창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이 속속 이루어집니다. 통합 청주시의 돈벼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재정 규모가 2배 늘어났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제가 AI 특별 예산 1조 원을 지금 관철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면 이게 어디 가느냐? 완주로 갑니다. 완주로. 전주에는 땅도 없어요. 약 한 10만 평, 20만 평 필요한데 그렇죠. 전주, 완주가 통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완주가 요구하는 것들을 100%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통합해서 그 완주가 가려운데, 완주가 모자란데, 완주가 희망하는 것 그 100% 수용하면 그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선출직 그 공직자분들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자신들 얼마든지 선출직으로 예를 들면 통합 전주시의 의장이든지 무슨 상임위원장이든지 다 완주해서 다 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92개 도시와 농촌을 일제가 갈라놓은 그 지역이 92개인데 90개가 다 통합된 지 10년, 20년, 30년 전에 다 끝났습니다. 딱 한 군데 남았습니다. 구는 완주군이고 시는 전주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저렇게 달려나갔는데 우리만 이렇게 전주, 완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언제 전라북도의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이 시민단체의 대부이신 우리 김영기 대표께서 좀 총대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돼야한다는 당위는 누구나 찬성을 하죠. 다만 예를 들면 통합을 하려면 선출직 문제도 전주시장이 나 다음 선거에 안 나가겠다. 완주군석 와서 나와라 통합시 이런 걸 해줘야 한 정치권은 그렇게 해결되는 거지. 완주의 선출직들한테 다 희생해라. 그럼 도지사도 나 안 나가겠다. 나 그냥 한 번만 하고 통합되면 한 번만 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와라. 뭐 이런 완주 국회의원은 반대하지 말고
통합에 찬성해서 열심히 하고 뭐 지사를 나가라는 둥. 뭐 이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문제는 없어지면 안 되죠. 다 이렇게 중요한 살려야죠. 통합이 잘못되다 이번에 부결되면 또 5년 10년간 못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1, 2년 동안 더 그 쉽게 말해 현재 조건에서는 완주의 그 정치권이 다 반대하고 있고 그 정치권에 쉽게 말해 영향권에 있는 관변단체라든지 통리장까지 다 반대하고 있어서 서명했다면 3만 명인데 여기하고 투표해갖고는 불가능하니까 1, 2년 늦춰서 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든 완주를 설득해야 돼야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통합은 지상 과제다 청주처럼 돼야 한다. 무조건 따라와라 해갖고는 죽어도 이 투표에서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옳은 말씀이에요. 추진하는 사람들이 책임질 거냐는 거죠. 분의 부결되면. 중요합니다. 부결되면 사표냈나요?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게 또 아니잖아요. 예.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 지난 주민투표 무산 이후에 꾸준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상생 협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덜 되고 있다.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청주가 3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예. 4번째 성공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3번 실패했습니다. 맞습니다. 4번째 시도인데 예.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정치 현안들이 많은 가운데 특히 우리 도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더 목소리를 내고 계신 정동영 5선의 의원님이십니다. 좀 더 많은 오고 가는 소통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이경규 한 말씀만 더 하시겠습니까? 전자조 통합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완주 국민들이 그 의심을 하고 의혹을 보내고 어떻게 될래에 대한 그런 비전이랄지 이게 대한 응답을 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그 응답은 전라북도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고 전주 완주 전라북도가 뭔가 좀 TF팀이랄지 이런 걸 좀 구성해가지고 궁금증에 대한 해소 또는 제도적인 것에 대한 어떤 변화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 지금 때가 아닌가 싶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좀 뭔가 궁금해하는 대목들 예컨대 세금이랄지 교육이었던 그런 뭐 구역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을 전라북도가 좀 나서서 해주고 또 전주시가 이제 관련되기 때문에 전폭적인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통해서 조례랄지 또는 뭐 법적인 문제랄지 또는 제도적인 거랄지 또는 약속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사가 좀 추동시키면서 끌어나가는 그런 실행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글쎄 좀 너무 좀 미온적이지 않나 싶어요. 전라북도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관영 지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108개 그 상생 사업을 전주시로 내려보내서 전주시에서 검토 중인데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통합이 되면 완주 국민들이 10만 완주 국민들이 일자리, 경제, 그 소득 그리고 교육 또 의료, 주거 혜택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 하는 믿음을 줘야 할 것 같고요. 네네. 그것을 총론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어떻게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어떻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이고 시청은 어떻게 가고 농산물 도매시장은 어디로 가고 동물원은 어디로 가고 등등 뭐 이런 강론에 대해서 쭉 좀 금방 그 TF 말씀하셨는데 전북도와 완주군과 전주시가 머리를 맞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 예. 집회 때 이재명 대표 뒤에 우리 정동영 의원님과 김관영 지사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계올림픽 한다는 소식 언제 아셨고 왜 이렇게 정치권과 소통을 안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사가 사과드렸습니다. 그 예산 정국에서 뭐 많은 소통을 하셨을 텐데 이런 전북의 현안 또 그것도 세계적인 대회인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을 소통이 좀 덜 됐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올림픽 유치 신청 같은 건 참 천하대사인데 예. 좀 충분히 사전에 소통도 하고 교감도 하고 공청회 토론회 이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아마 김관영 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민들께 사과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사실 이제 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만나서 전라북도가 강원도한테도 뒤졌다.
우리 이상민 장관도 태어나기를 익산에서 익산, 태어났지 예. 않느냐. 아버지가 장수, 전주, 완주에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하셨는데 이 아버지 고향이면 내 고향이고 태어난 데가 익산인데 예. 신경 좀 써라. 당신이 실세지 않느냐 이 정권에 전라북도 좀 챙겨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래도 여기 특별교부금 뭐 다른 데보다 200억 뭐 작년에 했고 올해 220억 뭐 이렇게 특별히 배정했고 그런 얘기 하는데요.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전북 의원들이 나서서 힘은 지금 여당이 있습니다. 권력은 쥐고 있으니까 뭐 공식 비공식 채널을 동원해서 우선 예산국회에서 전북이 그래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북의 전주병 정동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참 말씀은 잘하십니다. 우리 정동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국회의원들 국가 예산 시기 전북의 예산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중진 역할론, 소환론에 이어서 이제 성과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쥐어줘야 될, 내보여야 될 시점인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 같고 또 정치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안들이 지금 뒤척거리고 있고 그래서 막판 라스트 스퍼트 마라톤에서 라스트 스퍼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라스트 스퍼트에 좀 힘을 내가지고 그동안에 미적거렸던 것들 제도화시키고 또 미지됐던 예산들 예결위 또는 소위에서 성안시키는 그런 결과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최근의 모습을 보면 올림픽 유치나 이런 것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그 특별자치도와 그 정치권 의원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최근에 그 이번에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산은 지금 심의 중이지만 이 특별자치도의 그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인사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이래서 도지사가 사과도 저는 했죠. 예. 단순히 사과 문제가 아니라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예. 도의 어떤 인사팀에 대한 전면 어떤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안정감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줘야만 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국의 정치권 상황, 예산 상황 그리고 우리 도 안의 사업들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일보 이경재 개군논술위원 참여자치 전북시민위원회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